네, 암호학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에서는 6장 공개키 암호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10월 3일 10월 3일 개천절 강의에 관한 보강 수업입니다. 6장 공개키 암호에서는 공개키 암호가 등장한 배경인 키 배송 문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공개키 암호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언급하고, 이 공개키 암호를 이해하기 위한 수학적 배경인 모듈라 연산, 나머지 연산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시계 연산으로 비유해서 이 모듈라 연산의 특성들을 이해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 두 파트로 나눠서 진행될 것 같아요. 일단은 시계 연산까지 보고, 그리고 이 공개키 암호에 관한 이 표준인 RSA 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 요로 4절부터 7절까지는 아마 다음 시간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죠. 첫 번째 섹션에서는 공개키 암호가 등장하게 된 배경인 키 배송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이 절에서는 키 배송 문제가 무엇이고, 그리고 키의 사전 공유에 의한 키 배송 문제 해결, 키 배포 센터, 그리고 DP 헬먼 키 교환 방식, 그리고 공개키 암호에 의해서 키 배송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키 배송 문제가 뭘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던 암호화 방식은 바로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 방식이었어요.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하고 공개키 암호화 방식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은 한 개의 개인 키를 사용한다, 또는 비밀 키를 사용하게 됩니다. 공개키 암호화 방식 같은 경우에서는 이 키를 암호화를 위한 키하고 복화를 위한 키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자, 일단 슬라이드 내용을 보도록 하죠. 대칭키 암호화 방식은 바로 키 배송 문제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대칭 암호를 사용하려면 송신자하고 수신자가 대칭키를 사전에 공유해야 되는 문제죠. 정확하게는 송신자와 수신자가 대칭키를 사전에 안전하게 공유해야 하는 방법이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 방식만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대칭키를 보내지 않으면은 수신 측은 송신 측으로부터 받은 암호 메시지를 복화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안전하게 키를 보내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다라는 점입니다. 이 키 배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키를 사전에 공유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키 배포 센터에 의해서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DP 헬먼 키 교환 방식이라는 이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의 초기 컨셉의 적용된 키 교환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공개키 암호에 의해서 해결하는 방법, 우리가 최종적으로 다음 시간에 볼 RSA라는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을 위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키 배송 문제에 대해서 그림 6-1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다음과 같이 송신자 앨리스가 있고 수신자 밥이 있습니다. 현재 송신자 앨리스하고 수신자 밥은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암호화된 통신을 수행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상황에서 도청자 2부가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교환하는 메시지를 도청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신자 밥은
통신자 앨리스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복구하기 위해서 사전에 동일한 키를 공유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송신자 앨리스가 이 키를 공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메시지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하고 해당 키를 암호문에 붙여서 밥에게 보낸다고 하도록 하죠. 자, 이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수신자 밥은 키와 암호문을 모두 수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키를 이용해서 복구화를 수행하여 본래 평문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도청자 2부가 있으면은 역시 키하고 암호문을 동시에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도청자 2부는 해당 메시지를 이 키를 이용해서 역시 해독할 수가 있다라는 점이죠. 자, 즉 키를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별도의 채널이 이상적인 채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방식은 도청자 2부의 공격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키 배송 문제죠. 또 다른 관점에서는 키를 만약에 안전하게 보내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키를 암호화해서 보내면 되지 않을까라는 방식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키를 암호화해서 보내게 되면은 이 키를 암호화한 암호문을 해독할 수 있는 키가 역시 수신자 밥에게 필요하겠죠. 그러면 또 이 키를 암호화한 것을 해독하기 위한 키를 또 암호화해서 보낸다고 하게 되면은 또 그 암호문을 해독하기 위한 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키 배송 문제는 이런 키를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이상적인 채널이 있지 않는 이상 모순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키를 사전 공유 방식으로 안전하게 보내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키 사전 공유는 안전한 방법으로 키를 사전에 건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안전한 방법이란 안전하지 않은 채널을 통해서 키를 보내지 않는 것으로 다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통신 채널로 보내게 되면은 당연히 2부가 도청할 수 있으니까 안전하지 않겠죠. 그래서 안전한 방법이라는 것 구체적이진 않지만은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소는 사전에 우리가 통신을 하기 전에 대면으로 만나서 종이로 건네주는 거죠. 종이로 이렇게 건네줍니다. 또는 도청되기 어려운 저장 장치, USB 같은 것, USB 메모리 같은 것을 이용해 가지고 키 값을 전달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적어도 안전하지 않은 통신 채널, 도청이 가능한 채널을 이용해서 키를 보내는 것보다는 적어도 안전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아주 물리적으로 가까운 상태에서 직접 전달하는 것, 이것은 안전하다고 판단을 할 수는 있어요. 반면 이메일이나 일반 메일 같이 안전하지 않은 통신 채널을 통해서 키가 사전에 전달되는 것은 위험하고요. 그러나 인원이 많아진다. 우리가 앨리스 밥 단순히 두 사람이 통신하는 상황을 고려를 했지만은 실제로 조직에서 우리가 암호화 통신을 수행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앨리스는 밥하고만 통신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밥 위에 나머지 다른 구성원들하고 그것이 몇 명이 될지 몰라요. 100명일 수도 있고 1000명일 수도 있고 10명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많아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각 개인별로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에 사용해야 할 키들을 별도로 유지해야 된다라는 점이 관리상에서 어려움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는 점이죠. 즉 인원이 많아지면 관리해야 할 키 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 키를 동일하게 밥이나 뭐 다른 조직원들하고 동일한 키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왜냐면은 해당 조직원이 이 통신 다른 조직 구성원들 간의 통신을 해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사원이 1000명인 회사에서 얼마나 많은 키가 필요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죠. 1000명의 사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 이외에 999명과 통신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게 되면은 통신용 키는 1인당 999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A는 앨리스는 1번 구성원부터 999번째 구성원들에 대해 각각 서로 다른 키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명에 대해서 999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한 명당 999개의 키가 총 1000명에 대해 필요하기 때문에 계산하게 되면은 49만 9,500개라는 조직 차원에서는 49만 9,500개라는 어마어마한 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즉 현실적이지 못하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키 배포 센터를 도입해서 키 배송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키 배포 센터는 암호 통신 때마다 통신용의 키를 키 배포 센터에 의뢰해서 개인과 키 배포 센터 사이에서만 키를 사전에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키 배포 센터의 역할을 하는 컴퓨터를 지정해야 되고요. 구성원 전원의 키를 별도로 보존해야 됩니다. 어떤 식인지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쭉 보고 D 슬라이드에서 또 그림을 통해서 재차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앨리스는 키 배포 센터에 수신자 밥과 통신하고 싶다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즉 앨리스가 있고 밥이 있고 키 배포 센터가 중간에서 키를 배포하기 위한 뭔가 역할을 하게 돼요. 이때 앨리스가 키 배포 센터에다가 신청하는 거죠. 나는 밥이랑 통신할 거야. 자, 그러면 키 배포 센터는 두 번째로 키 배포 센터는 의산한수 생성기를 써서 세션 키라는 것을 만들게 돼요. 이것은 앨리스와 밥이 이번 회차에 대한 통신만을 위한 임시적인 키입니다. 임시적인 키예요. 즉 A하고 B가 몇 차례 통신을 주고받고 더 이상 통신이 필요 없다라고 해서 해당 세션을 종료하게 되면은 이 키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로 키 배포 센터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앨리스의 키 KA하고 밥의 키 KB를 꺼냅니다. 자, 여기서 앨리스의 키 KA하고 밥의 키 KB는 사전에 앨리스하고 밥이 각각 개인적으로 배포 센터에 가서 등록한 자신의 개인 키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상에서는 이것이 비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로 키 배포 센터는 앨리스의 키를 써서 세션 키를 암호하게 됩니다. 여기서 앨리스의 키는 얘를 의미해 줍니다. KA. 자, 얘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CA는 EKA, K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를 해서 앨리스에게 보내게 됩니다. 자, 이 앨리스의 키 KA는 오직 앨리스만이 알고 있어요. 앨리스만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세션 키를 이 앨리스의 키를 통해서 암호화된 CA는 오직 앨리스만 해독할 수가 있겠죠. 비슷하게 다섯 번째로 키 배포 센터는 밥의 키를 써서 세션 키를 암호화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네 번째 단계에서 앨리스하고 마찬가지로 밥 또한 해당 암호문 CB를 해독할 수가 있고 이로부터
세션 키 K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6번, 여섯 번째. 즉, 앨리스는 키 100%로부터 온 세션 키를 복호해서 세션 키를 얻고요. 일곱 번째로 앨리스는 세션 키를 써서 밥에게 보낼 메일을 암호화해서 밥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때 암호화하는 메시지 M은 앨리스의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하는 것이 아니라 세션 키 100%가 지정한 세션 키를 통해서 암호화한다는 점에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5번,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단계에서 이 앨리스하고 밥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아니라 네 번째, 다섯 번째 단계에서 앨리스하고 밥이 동일한 세션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션 키를 통해서 앨리스가 암호화한 메일을 밥은 복호화할 수가 있겠죠. 자, 즉 여덟 번째에서 밥은 키 100%로부터 온 세션 키, 얘는 밥의 키로 암호화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세션 키를 얻고 아홉 번째에서 이 세션 키를 써서 앨리스에게 온 암호문을 복호하는 거죠. 자, 이후 뭐 몇 차례 메일을 더 주고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더 이상 이 메일이 암호화할 것이 더 이상 당분간 또는 더 이상 당분간 필요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세션 키를 삭제하고 추가적으로 뭐 100%에서도 해당 세션 키를 더 이상 무효한 것으로 이제 만들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점이죠.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키 100%를 기반으로 키를 배송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송신자 앨리스가 밥과의 통신을 키 100%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 키 100%는 앨리스하고 밥이 통신할 때 사용하기 위한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의 개인 키인 세션 키 K를 생성해 주게 됩니다. 이 세션 키 K를 이용해서 서로 암호화된 통신을 주고받을 거라고 했었죠. 자, 근데 이 세션 키 K가 유출이 되면 안 돼요. 유출이 되면 안 되겠죠. 이때 사전에 앨리스하고 밥이 키 100%에 안전하게 등록한 앨리스의 키 K하고 밥의 키 KB를 이용한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때 그래서 각각 이 개인 키 각각의 앨리스하고 밥의 키 KA하고 KB를 이용해 가지고 앨리스한테는 KA를 이용해서 세션 키를 암호화해서 전달, 밥한테는 밥의 키 KB를 이용해서 세션 키 K를 암호화해서 전달한다는 점이죠. 자, 이 과정에서 KA하고 KB는 어디에도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세션 키 K가 안전하게 전달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후의 과정은 송신자 앨리스가 자신의 키 KA를 이용해서 세션 키 K를 얻고 수신자 밥도 자신의 키 KB를 이용해서 세션 키 K를 얻는다라는 점이죠. 자, 그래서 K를 이용해서 앨리스는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전송하고 밥은 이 세션 키 K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복호해서 원래의 평문으로 얻는다라는 점이죠. 그러나 이 키 100% 역시 완벽하지 않습니다. 구성원 수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키 100% 역시 부하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폴트 톨러런스 하지 않습니다. 즉 키 100%가 백업이 있지 않는 이상은 키 100%에 있는 컴퓨터가 고장 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직 전체의 암호 통신이 마비될 수가 있어요. 세션 키가 올바르게 배포되지가 못하기 때문이죠. 또한 키 100%가 집중적인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공격함으로써 일종의 조직의 암호 통신을 무력화시키는 뭐 도스 공격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침투를 해서 해커가 침투를 해서 생성되는 세션 키를 알아낸다거나 또는 개인 키들을 탈취한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점이죠. DP-헬먼 키 교환에 의한 키 배송 문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DP-헬먼 키 교환 방식은 암호 통신을 원하는 두 사람이 있다면 어떤 정보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이 정보는 도청자 2부에게 노출되어도 무방합니다. 두 사람은 교환한 정보를 가지고 동일한 키를 각각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청자 2부는 같은 키를 만들 수 없다. 자, 이것은 우리가 뒤에 볼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의 표준인 RSA의 초기 컨셉에 해당이 됩니다. 간략하게 얘기하자면은 송신자 측, 수신자 측을 분리해서 키의 용도를 따져봤을 때 송신자가 필요한 것은 암호화 알고리즘에서 암호화에 사용될 키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반면 수신자 측은 복호화에 사용될 키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암호화할 키하고 복호화할 키를 따로 분리한다 라고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그것을 암호화할 수 있는 키를 수신자가 사전에 송신자에게 전달을 해요. 이것은 암호화할 때 사용되는 키는 노출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해커가 2부가 해당 키를 탈취한다 라고 하더라도 이 키는 암호화를 위해서만 사용된 키이기 때문에 암호화된 메시지를 복호화할 수가 없어요. 즉 여기서 이 정보는 도청자 2부에게 노출되어도 무방하다라는 것이 일종의 암호화 키로 분리해서 해당 정보만을 보내겠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줍니다. 또한 이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에서는 우리가 뒤에 볼 이제 우리가 자세히 보지는 않을 텐데 어떤 수학적 관련이 있어요. 암호화 키하고 복호화 키가 수학적 관련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키는 암호화 키, 복호화 키는 수학적 연관성을 가지고 생성이 되기 때문에 서로 해당 이 암호화 키로 암호화된 메시지는 반드시 같은 수학적으로 연관이 있는 동일한 쌍의 복호화 키로만 복호화가 가능하도록 생성이 돼요. 그리고 도청자 2부는 암호화 키만으로는 복호화 키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좀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이제 RSA를 볼 때 또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죠. 어쨌든 DP-헬먼 키 교환 방식이라는 것이 공개키 암호화 방식의 이 초기 컨셉을 정의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공개키 암호 방식이 뭐냐? 얘를 공개키 암호 결과적으로 이 공개키 현대 암호에서는 공개키 암호하고 대칭키 암호를 모두 사용하게 됩니다. 자, 공개키 암호는 이때 무슨 역할을 하냐? 대칭키 암호에 사용되는 비밀키 또는 개인키를 배송하는데 공개키 암호가 사용되고 잘 배송이 되게 되면은 이후에 암호화된 통신은 공개키 암호화로 전달된 개인키 또는 비밀키로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해 가지고 암호문을 전달받고 복호화를 수행한다는 점이죠. 왜 그렇게 하냐? 일단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서는 연산량이 많습니다. 연산량이 많아서 속도가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에 비해서 느리다는 단점이 있어요. 반면 대칭키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상 키 배송 문제를 제외하고 속도도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보다 더 빠릅니다.
자, 그래서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위해서 키 배송 문제를 해결하고 키 배송 문제만 해결되면은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합을 해서 사용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공개키 이 대칭 암호에서는 암호화키하고 복화키가 동일하고 공개키 암호에서는 암호화키하고 복화키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암호화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암호화할 수가 있죠. 하지만 암호화키를 가지고 있어도 복화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복화할 수 있는 것은 복화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뿐인데 그래서 이제 개인 키를 전달하는데 이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자, 이어서 수신자는 미리 암호화 키를 송신자에게 알려줍니다.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이세요. 그래서 이 암호화 키는 도청자에게 알려줘도 무방하죠. 도청자가 원하는 것은 암호문으로 정송 중인 것을 탈취해서 복화하는 겁니다. 근데 암호화 키로는 암호화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복화가 가능하지 않아서 이 도청해도 소용이 없다는 점이죠. 또한 송신자는 그 암호화키로 암호해서 수신자에게 전송하고 암호문을 복화할 수 있는 자는 복화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 수신자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복화키를 수신자에게 배송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이죠. 그림 6-3을 통해서 공개키 암호를 이용한 키 배송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이 공개키. 얘는 밥의 공개키입니다. 이 밥의 공개키는 안전하지 않은 채널을 통해서 직접 앨리스에게 전달될 수도 있고요. 또한 밥의 공개키는 뭐 공개적으로 웹페이지나 또는 뭐 밥의 뭐 개인 페이지 같은 것들 또는 뭐 하여튼 뭐 아무 데나 뭐 공개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공개된 공간에 나는 밥이고 나한테 공개키 암호를 이용해서 키를 배송을 하려면은 이 키를 사용해 가지고 키를 암호화해서 보내주십시오 라는 것이 이제 것을 의미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앨리스는 그래서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위해서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에 사용될 세션 키를 바로 이 밥의 공개키 암호화만 가능한 공개키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수행합니다. 자, 그럼 밥의 공개키로 암호화된 세션 키, 얘가 밥에게 안전하지 않은 채널로 전송되겠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과정에서 도청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도청자가 알고 있는 것은 밥의 공개키, 즉 암호화에 사용되는 키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 이제 메시지 하고요. 자, 그러면 해당 공개키로는 복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청해도 소용이 없다는 점이죠. 자, 밥은 자신의 개인 키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어디에도 노출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 이 개인 키는 오직 복호화에만 사용되는 키예요. 자, 그래서 해당 키를 이용해서 밥은 세션 키를 복호화하게 되고 이후의 통신은 이 세션 키를 이용해서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해 암호화된 통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공개키 암호의 컨셉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이 섹션에서는 공개키 암호란 무엇이고 그리고 공개키를 사용한 통신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 또한 공개키 암호와 관련된 여러가지 용어들, 그리고 공개키 암호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공개키 암호란 이제 퍼블릭 키 크립토그래피라고 합니다. 암호화 키하고 복호화 키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송신자는 암호화 키를 써서 메시지를 암호화하고 수신자는 복호화 키를 써서 암호문을 복호하는 거죠. 자, 왜 그러냐? 재차 말하지만 송신 측은 오직 암호화 키만 필요해요. 수신 측은 오직 복호화 키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암호화 키는 도청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이것만으로는 복호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반면 복호화 키는 어디 보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도청으로부터 훨씬 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죠. 자, 송신자가 필요한 것은 암호화 키뿐이고 수신자가 필요한 것은 복호화 키뿐입니다. 도청자에게 알려주면 곤란한 것은 복호화 키인데 이것은 수신자가 어디 보내지 않고 자기만 갖고 있어요. 암호화 키는 도청자에게 알려줘도 무방합니다. 왜냐? 이걸로 복호화를 할 수가 없어요. 공개키의 의미가 뭘까요? 암호화 키는 일반에게 공개해도 무방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뭐 개인 웹페이지, 뭐 포털, 안전하지 않은 채널 모두 전송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신자에게 메일로 전달해도 무방하고 신문에 광고에도 실어도 무방하고 간판으로 해서 길가에 세워도 무방합니다. 나한테 보낼 때 이 공개키를 사용해서 암호화해서 보내주세요 라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거죠. 즉 도청자 2부에게 공개키가 도청되는 것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키. 개인키는 복호화하기 위한 키입니다. 이 키는 수신 측에서 어디다 보내고 그러면 안 돼요.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즉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본인만 사용하고요. 개인키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거나 건네주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얘를 가지고 있으면 복호화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또한 개인키는 자신의 통신상대에게도 보여서는 안 됩니다. 통신상대는 필요가 없습니다. 암호화만 수행하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공개키하고 개인키 이것을 키쌍이라고 하줍니다. 공개키 알고리즘에서 얘를 키쌍이라고 합니다. 자, 공개키와 개인키는 둘이 한 쌍이고요. 공개키로 암호화한 암호문은 그 공개키와 쌍이 되는 개인키가 아니면 복호화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공개키하고 개인키는 어떤 서로 수학적인 관련성이 있도록 생성이 돼요. 그래서 같은 쌍이 아니면은 서로 암호화된 것이 복호화되지 않고 복호화되지 않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즉 키쌍을 이루고 있는 두 개의 키는 서로 밀접한 수학적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공개키와 개인키 쌍을 별개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공개키 따로 개인키 따로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공개키 암호의 역사를 보도록 하죠. 앞서 얘기했었던 DP-헬만 키 교환 방식이 바로 공개키 암호의 아이디어, 즉 초기 컨셉을 이 DP-헬만이 발표했습니다. 즉 암호키하고 복호화키가 분리된다라는 점, 이것이 핵심적인 아이디어고요. 공개키가 그리고 어떠한 특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 RSA 이전에 배낭 암호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공개키 암호의 DP-헬만 이후에 나온 공개키 암호의 이제 초기 컨셉 까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 공개키 암호의 이제 그 요구 조건은 갖추고 있는데 현재에서는 안전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돼서 자주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이제 표준처럼 사용하는 RSA라는 것이 1978년에 론 리베스트, 아디샤밀, 레오나드 아들먼에 의해서 발표가 됐어요. 각각 첫 글자들을 따서 RSA 알고리즘이라고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공개키를 사용한 통신 흐름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이제 앨리스가 밥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상황입니다. 앨리스가 즉 송신 측이고 밥이 수신 측이에요. 밥은 이때 수신 측 밥이 먼저 앨리스가 암호화가 가능하도록 키쌍을 생성을 해줘야 돼요. 자, 즉 밥은 공개키 그리고 개인키로 이루어진 한 쌍의 키를 생성해 줍니다. 여기 PUB가 퍼블릭 의미하는 공개키고 PRI가 프라이빗을 의미하는 개인키입니다. 자, 얘들은 수학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 밥은 자신의 공개키를 앨리스에게 전송해요. 즉 수신 측에게 송신 측한테 나한테 암호화된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요 공개키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수행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에서 얘를 앨리스에게 전송한다는 점이죠. 자, 얘는 암호화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키이기 때문에 공개돼도 상관이 없다라고 했었죠. 암호문을 복호할 수 없는 키입니다. 세 번째, 앨리스는 밥의 공개키를 써서 메시지 P를 암호화하게 됩니다. 앨리스는 암호문 C를 밥에게 전송하고
밥은 자신의 개인 키를 써서 암호문을 복구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수신 측이 내가 뭔가 받을 메시지를 갖고 있는 수신 측이 공개키하고 개인키 쌍을 만든다. 이 공개키를 앨리스에게 전송한다. 이때 해당 채널은 안전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리고 앨리스는 밥의 공개키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수행한다. 암호문 역시 안전하지 않은 채널 전송되고 개인 키를 이용해서 밥은 평문으로 복화를 수행한다라는 점이죠. 이때 개인 키는 어디에도 노출되지 않죠. 자, 그래서 복화를 위한 개인 키가 안전하게 보관만 된다면은 암호화된 통신을 수행할 수 있고 키 배송 문제도 해결이 된다는 점이죠. 자, 그래서 대칭 암호, 비대칭 암호, 여기서 용어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대칭 암호는 동일 키 사용해서 암호하고 복화 수행. 지금까지 이전 장까지 계속해서 대칭 암호를 본 겁니다. 그리고 암호하고 복화가 마치 거울처럼 대칭돼 있다. 키는 비밀키 또는 뭐 개인키라고도 합니다. 비대칭 암호, 대칭 암호하고 대비됩니다. 암호하고 복화에 다른 키를 사용한다는 점이죠. 개인키하고 공개키 이 두 개로 구분이 된다. 공개키 암호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공개키의 인증에 관한 문제. 입수한 공개키의 진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서 앨리스, 밥이 공개한 키가 이것이 진짜 밥이 만든 공개키가 맞냐라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중간자 공격 시나리오에서 굉장히 취약하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앨리스가 있고, 그리고 여기 밥이 있고, 2부가 중간자라고 하도록 하죠. 중간자 공격 시나리오에서는 네트워크의 흐름을 조작을 해서 2부가 앨리스한테는 밥인 척하고, 밥한테는 2부가 앨리스인 척한다는 점이죠. 자, 이제 중간자 공격 시나리오에서는 그래서 밥이 만든 공개키가 앨리스에게 전송이 될 때 A부가 이것을 가로채서 자신이 만든 공개키, 개인키 쌍으로 바꿔가지고 이 중에 공개키를 앨리스에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앨리스는 이것이 밥이 만든 공개키라고 착각을 해서 이 공개키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수행하겠죠. 자, 그러면 앨리스는 해당 공개키, 즉 2부가 만든 공개키로 메시지를 암호화해가지고 전송을 하는데 이 메시지는 2부한테 가로채기를 당하겠죠. 자, 근데 해당 메시지는 2부가 만든 공개키로 만든 거고, 따라서 복구화할 수 있는 개인키도 2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앨리스가 보낸 메시지는 2부가 해독을 할 수 있다는 점이죠. 자, 얘를 좀 더 확장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2부는 또 추가적으로 밥의 공개키를 역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시지를 복구해서 다시 앨리스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복구한 것을 다시 밥의 공개키로 암호화해서 밥에게 다시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그러면은 밥은 앨리스하고 뭔가 정상적인 통신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중간자 공격에서 이 공개키가 진짜로 밥이 만든 건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으면은 중간자 공격에서는 이러한 공격 시나리오에서 공개키 암호가 취약해질 수가 있다는 점이죠. 또는 앞서 얘기했듯이 공개키 암호는 대칭 암호에 비해서 처리 속도가 몇백 배나 늦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뒷장에 하이브리드 암호처럼 공개키 암호는 단지 대칭키 암호화를 사용하기 위한 비밀 키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현대 암호에서는 일반적이다라고 했어요.
자, 시계연산, 공격해 암호 알고리즘 RSA라는 것을 보기 전에 시계연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이 시계연산은 흔히 얘기하는 모듈라 연산, 나머지 연산을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계에 비유해서 표현하기 위해 시계연산이라는 것을 이제 이 교재에서 이제 도입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시계연산에서는 바늘이 하나밖에 없는 시계를 고려합니다. 오직 시간만을 가리키게 돼요. 여기 아날로그 시계가 있죠. 0, 1, 2, 3, 4, 5, 6, 7, 8, 11. 자, 그래서 표현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0에서 11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는 뭐 1에서 12도 뭐 될 수 있고요. 특별히 보통 우리가 1에서 12로 1시에서 2시, 12시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가 조금 그 모듈라 연산의 특성하고 맞추기 위해서 0에서 11로 범위를 다시 지정했다라고 보도록 하죠. 자, 이러한 시계, 즉 0에서 11밖에 없는 상황에서 덧셈이라는 연산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도록 하죠. 현재 바늘이 7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 눈금 보내게 되면 바늘은 어디를 가리킬까? 9를 가리키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바늘이 아까처럼 7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6눈금을 보낸다라고 하게 되면은 원래대로는 13이죠. 근데 이 시계 연산, 즉 모듈라 연산에서는 표현할 수 있는 값이 0에서 11이다. 그리고 시계가 어때요? 이 11을 0에서 11인데 자, 그래서 초과하게 되게 되면은 다시 1부터 시작하게 되죠. 자, 그래서 7에서 63은 7 플러스 6은 13이 아니라 13이 아니라 1이 된다는 점이죠. 이것은 13을 12로 1이 아니라 2다. 1이 아니라 2죠. 13, 1, 2로, 죄송합니다. 자, 이것은 13을 11로 7 플러스 6, 즉 13을 11로 나눴을 때 나머지하고 결과가 같다라는 점입니다. 나머지가 2가 되는 거죠. 자, 나눗셈을 해서, 즉 모듈라 연산, 즉 모드 계산이라는 것은 나눗셈을 해서 나머지를 구하는 계산을 의미를 해줍니다. 보통 연산자 MOD를 사용하게 돼요. 27 모듈라 10이다 하게 되면은 12 곱하기 2 해서 2 플러스 3이니까 3이 남아가지고 그 결과가 3이 된다는 점이죠. 자, 이 얘기는 또 뭔 얘기를 할 수 있냐? 27하고 3은 11을 재수, 얘가 재수, 이 부분에 있는 거 이제 재수라고 해줍니다. 재수로 해서 합동이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즉, 27 모듈라 12하고 합동 표현할 때, 이퀄 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짝대기 2개를 걷죠. 근데 여기 아니라 합동이다는 짝대기 3개를 걷습니다. 3 모듈라 12하고 같다라는 걸 의미해 줍니다. 즉, 모듈라 10이라는 연산의 세계에서는 27이나 3이나 똑같은 수로 취급이 된다는 점이에요. 7 플러스 6 해서 13이고 아까 모듈라 11로 연산을 했었는데 12로 바꿔서 생각하게 되면은 그 결과는 1이 되죠. 자, 시계를 즉 오른쪽으로 돌린다는 것은 덧셈에 해당되는데 단순히 덧셈이 아니라 시계 표현할 수 있는 범위 여기서 1부터 12로 하도록 하죠. 1부터 12를 생각해서 표현해야 된다. 그것을 그러한 동작을 그냥 그러한 컨셉을 반영하는 것이 바로 모듈라 연산에 해당한다라는 점이죠. 자, 그렇다면 뺄셈은 어떻게 될까요? 뺄셈이라는 것은 덧셈의 역의 연산에 해당이 됩니다. 역의 연산, 뭔가를 더한다라는 것은 여기 뭐 기준점에서 더 간다라는 것은 이쪽으로 간다라는 거 의미하는데 역의 연산이라는 건 반대로 간다라는 거 의미를 하죠. 즉 시계 연산에서는
더하기가 바늘을 오른쪽으로 돌리는 거였는데 바늘을 왼쪽으로 돌리는 것이 뺄셈이라는 점이죠. 자, 근데 제한이 하나 더 있어요. 이 시계는 오른쪽으로만 돌아간다라고 제한을 둡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뺄셈을 덧셈으로 치환해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7에서 7을 뺀다라는 것은 뭘 의미를 하냐? 7에서 7을 빼는 것은 시계 바늘을 왼쪽으로 돌려서 0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일단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오른쪽으로만 돌릴 수가 있어요. 자, 이래서 덧셈으로 표현하려면은 오른쪽으로 돌려서 0을 만드는 것이 마이너스 7을 대체할 수 있는 플러스 무언가가 된다는 점이에요. 자, 7 플러스 모듈라 12는 이제 0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뭐를 더하고 12를 나머지 하면 0이 될까? 바로 5에 해당이 되죠. 즉 모듈라 12의 연산의 세계에서는 마이너스 7이 플러스 5를 대신한다 라는 점입니다. 왜 그러냐? 이 연산에서는 시계 연산에서는 더 바늘을 오른쪽으로 돌리는 거, 즉 플러스만 가능해요. 자, 그래서 x 플러스 y 모듈라 12는 0이 되는 xy의 짝을 보도록 하죠. 0, 0, 1, 12, 20, 39, 그래서 다 12를 만드는 거죠. 자, 정확하게 그래서 이 모듈라 y가 뭐냐? 모듈라 12의 연산의 세계에서 x에 대한 y는 x에 대한 덧셈의 역원에 해당이 됩니다. 즉 x가 1일 때 덧셈에 대한 역원은 11, x가 2일 때 덧셈에 대한 역원은 10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x가 7일 때 덧셈에 대한 역원은 5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자, 곱셈은 뭐가 될까요? 곱셈은 일반적인 산술 연산에서 덧셈을 반복한 것에 해당이 되죠. 예로 7 곱하기 4는 7을 4에 더하는 거. 즉 곱셈은 덧셈을 반복하는 것으로 치환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계 연산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7 곱하기 4는 7 묶음을 오른쪽으로 돌리는 조작을 4차례 반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듈라 연산을 취하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즉 7 곱하기 4 모듈라 12는 28 모듈라 12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12 곱하기 2 해서 플러스 4니까 나머지 4가 그 결과가 된다는 점이죠. 시계로 바꿔서 생각해봐도 7눈금 오른쪽으로 돌리는 조작을 4번 반복하면 바늘이 4를 가리키게 될 것입니다. 자, 나눗셈은 뭐가 될까요? 뺄셈을 생각할 때 덧셈의 역연산을 생각한 것처럼 곱셈의 역연산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7 곱하기 네모 여기에 나눗셈이 들어갔을 때 뭔가를 곱했을 때 이번에는 1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왜 덧셈일 땐 0이고 곱셈일 땐 1이냐? 여기서 역원이라는 것의 용어를 다시 한번 짚어 넘어가자면은 덧셈일 때는 A하고 B를 더했을 때 0을 만드는 것을 0을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은 B는 A에 대한 역원이다라고 하게 되고요. 연산이 다르죠. A하고 B를 곱했을 때 이번엔 1을 만들게 되면은 B가 A에 대한 곱셈의 역원이다라고 하게 됩니다. 왜 또 0하고 1이 또 다르냐, 덧셈에서는. 덧셈에서는 이 항등원이라는 것이 0이 되고, 곱셈에서는 항등원인 것이 1이에요. 먼저 얘기하자면, 항등원을 만드는 것이 역원에 해당이 됩니다. 항등원이 일단 각각 달라요. 그럼 항등원은 뭐냐? 해당 연산에서 항등원하고 연산을 취했을 때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덧셈에서는 B가 뭐든 상관없이 항등원 0을 더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되죠. 곱셈에서는 B가 뭐든 상관없이 항등원 1을 더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되죠. 그래서 곱셈하고 덧셈하고 항등원이 다르고 따라서 역원도 다르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항등원 곱셈의 연산에서 1을 만드는 이 네모가 무엇이냐라는 것이 모듈라 12의 연산의 세계에서 7에 대한 곱셈의 여건이 된다는 점이에요. 이 네모는 뭐여야 될까요? 이거 조금 직관적으로 구할 수는 없지만은 뭐 몇 차례 가능한 수 1부터 0부터 이제 하나씩 따져 보게 되면은 1을 만드는 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네모의 값이 0이다. 그러면은 7 곱하기 네모의 값 이게 쭉 나오죠. 0, 1, 2, 3, 4, 5, 6, 7 이게 쭉 해보죠. 먼저 1일 때 7이에요. 7 곱하기 모듈라 7 모듈라 12는 7이 되고 2일 때 7 곱하기 네모는 14 2가 되고 쭉쭉쭉 봐서 계속 쭉 해왔더니 계속 1이 안 나와. 근데 7일 때 49 12 곱하기 4 해서 44 플러스 1 해서 나머지 1이 되니까 모듈라 12의 연산의 세계에서 7에 대한 곱셈의 여건은 7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뭐 이렇게 작은 수 같은 경우에서는 뭐 이렇게 하나씩 따져보는 것이 이제 가능하지만은 이것을 구하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뭐 유클리드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로 이제 뭐 구현을 한 알고리즘을 그래서 이제 뭐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현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더 큰 수 같은 경우에서는 직관 이 모듈라 12에서 지금 12로 기준했는데 얘보다 훨씬 큰 수, 그럼 얘도 훨씬 큰 수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럴 때 같은 경우에서는 손으로 하는 것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건을 구해야 됩니다. 자, 모든 나눗셈에서 정리하자면은 모듈라 12의 세계에서는 7에 무엇을 곱하면 1이 되는가 라는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바꿔 말하면 모듈라 12의 세계에서는 1 나누기 7의 답은 무엇인가 뭐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여건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뜻에서 7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2를 모듈로 하는 세계에서 나눗셈을 생각한 거. 일반적으로 정수의 세계에서는 1을 7로 나눠보면 나눠지지 않죠. 자, 하지만 모듈라 12의 세계에서는 11을 제수로 하는 세계에서는 나머지가 0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0 곱하기 동그라미 곱하기 네모 모듈라 12가 1이다 라고 했을 때 동그라미하고 네모는 모두 12의 세계에서 역수관계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 역수란 서로 곱하면 1이 되는 수, 곱셈에 한해서요. 보통 산수에서 표현을 한다면은 뭐 이런 식이죠. 즉 이 동그라미 분의 1이 네모다 라는 거. 얘랑 이제 소거돼서 1이 되니까 얘를 대신에 동그라미 분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도 이제 표현해 줍니다. 자, 모듈라 12에서 곱셈에 대한 여건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추가적으로 논의할 것이 있습니다. 0부터 10일까지의 모든 수 동그라미가 역수, 즉 여건을 가질 수가 있나? 덧셈에 대해서는 여건이 모든 수에 대해서 존재했어요. 근데 곱셈에 대해서는 여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모두 계산해서 어떤 수의 역수가 존재하는지 어떤지 하는 문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RSA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에서 키쌍을 생성하기 위한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역수가 반드시 존재해야 어떤 공개키하고 쌍을 이루는 개인키가 존재한다라는 특성이 있어요. 뭐 이것은 다음 시간에 RSA를 볼 때 또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역수 계산. 0의 역수는 있는가? 0 눈금의 회전을 아무리 반복해도 1의 바늘이 도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0에 대한 곱셈의 여건, 네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1의 역수는 어떤가? 분명히 1입니다. 1 외에는 없어요. 1 모듈라 12. 항상 1이 되죠. 2의 역수는 있는가? 하나씩 따져봐요. 1부터 뭐 쭉 따져봤는데 없어요. 1을 만드는 게 없어요.
자, 이것을 시계로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은 이 눈금의 회전을 아무리 반복해도 0, 2, 4, 6, 8, 10, 0, 2, 4, 6, 8 이것이 주기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이 중에서 모듈라 12 연산을 취했을 때 1이 되는 것은 없다라는 점입니다. 또한 3, 4의 역수가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보자. 자, 있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있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있습니다. 즉, 곱셈에 대한 여부는 항상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은 RSA에서 키쌍을 생성할 때 역수가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라는 것을 이 키쌍을 만들기 위한 조건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었죠. 자, 이제 그래서 뭐 이런 것이 만약에 뭐 이제 키쌍 요 이제 조건에 이제 부합하지 않으면은 올바른 키쌍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해줍니다. 자, 역수를 가지고 있는 신호는 1, 5, 7, 11. 얼핏 생각해 보면은 얘들이 소수일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하고는 다릅니다. 2나 3 같은 경우에 소수지만은 역수를 갖지 않죠. 자, 모듈라 12의 세계에서는 역수를 갖는 수는 12하고 구수가 1 외에 공통의 약수를 갖지 않는 수에 해당이 됩니다. 진짜로 그럴까요? 뭐 12만 보면은 1, 12, 그쵸? 5, 12 공통된 약수가 없죠. 7, 12, 11, 12 공통된 약수가 없죠. 반면 2, 3 같은 경우에는 1, 2, 12 공통된 약수 2가 있습니다. 얘도 1, 3, 12 해서 공통된 약수 3이 더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하고 또 다르다라는 것도 확인이 되고요. 그러한 내용을 쭉 해서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쭉 보시면 돼요. 자, 얘를 그럼 최대 공약수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형상들을 1과 12의 최다 공약수는 1이다. 5와 12의 최대 공약수는 1이다. 7과 12의 최대 공약수는 1이다. 11과 12의 최대 공약수는 1이다. 얘네들 다 여건이 존재하는 모듈라 12 연산의 세계에서 곱셈에 여건이 존재하는 거죠. 보통 뭐 GCD, 그레이드 커먼 디비저 이렇게 해가지고 1, 12는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반면 이제 나머지는 최대 공약수는 뭐 1이 아니다. 라고 뭐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결과적으로 여건의 존재 여부를 일단은 최대 공약수가 1인지 아닌지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자, 이렇게 RSA 공개키 암호알고 또 키쌍을 생성할 때 이렇게 최대 공약수가 1인 수를 서로소라고 언급을 해줍니다. 그 서로소 여부를 체크를 해서 공개키 키쌍을 생성할 때 이 서로소 여부를 또 체크를 해요.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12와의 최대 공약수가 1인수, 여기서 5, 7, 11은 수학에서 12와 서로소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즉 12와 5는 서로소, 12와 7은 서로소, 12와 11은 서로소라고 해요. 좀 더 얘기하자면 12와 서로소인 수는 말하자면 모듈라 12의 연산에서 12에 대한 소수다라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소수는 뭐예요? 1과 자기 자신만으로 나눠지는 수에 해당이 되죠. 여기에 모듈라 연산 12라는 것이 도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듭제곱에서 모듈라 연산에서 거듭제곱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곱셈이 덧셈을 반복한 것인 것처럼 거듭제곱은 곱셈을 반복한 것에 해당이 됩니다. 7의 4승이다 라고 하게 되면 7을 4번 곱한 거죠. 시계에서는 그러면 이제 곱셈의 반복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풀었으면은 7 눈금 오른쪽으로 돌린다를 7회 반복한다를 7회 반복한다를 7회 반복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7 곱하기 7의 4승 모듈라 12.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2401 모듈라 12
그래서 1이 된다. 자, 앞서 봤듯이 이렇게 지수가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앞 슬라이드에서는 계산이 다 됐지만은 수가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좀 계산하기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자, 이 모듈러 연산은 근데 다음과 같이 계산을 편하기 위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7 곱하기 7, 7의 4승 모듈러 12 풀어서 7 곱하기 7 곱하기 7 곱하기 모듈러 12일 때 얘를 쪼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7 곱하기 7 모듈러 12, 7 곱하기 7 모듈러 12로 쪼개지게 되죠. 49 모듈러 12는 좀 계산하기 쉽습니다. 얘는 4 곱하기 12 플러스 1이 되죠. 그러면 각각 1이 된다. 1, 얘도 1이 되죠. 그럼 1 곱하기 1 모듈러 12로 돼요. 그러면은 1 모듈러 12 결과는 1이 된다는 점이죠. 자, 이렇게 분리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큰 수에 대해서는 계산이 조금 간편하게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뒤에서 볼 RSA라는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이 왜 해독하기 어려운지에 대해서 바로 이 대수라는 것에 대해 측면에서 접근할 수가 있어요. 자, 거듭 제곱의 역연산을 대수라 불리고 있습니다. 7의 x승 49 일반적인 수학에서 7의 x승 49 했을 때 이 x가 무엇인지 구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은 뭐 직관적으로 이게 7이라는 것이 이게 x가 2라는 것이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크다라고 해서 양쪽에 노그를 취해 가지고 계산을 또 얻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노그를 취해 가지고 또 계산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모듈라 연산의 세계에서 이 앞서 봤던 대수처럼 모듈라 연산의 세계에서 이 대수 개념인 이산 대수라는 것은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시계 계산, 즉 모듈라 연산에 있어서 대수는 이산 대수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7의 x승 모듈라 13, 8 이렇게 됐을 때 해당되는 x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일단 조사에 가게 되면은 하나씩 x의 가능한 x의 범위를 조사하다 보면은 7의 4승 모듈라 13이 9가 돼서 x가 일단 4라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수가 단순히 한 자릿수 모듈라 13처럼 두 자리가 아니고 이 수가 더 긴 수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방식으로 접근했을 때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즉 이산대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특성 때문에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의 안전성이 확보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확히 어떤지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 자, 이산대수 얘기를 계속 하자 보면은 모듈라 연산으로 사용되는 숫자가 여기서 매우 크다. 그러면은 이산대수 계산이 매우 어렵고 시간이 대단히 많이 걸린다라는 점이 이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을 안전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또 현재까지 이산대수를 구하기 위한 고속 알고리즘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즉 이 두 가지 사실이 비대칭 암호 RSA의 안전성을 보장해 줍니다. 다음 DP 헬만 키 교환 방식, 엘가말 방식의 공개키 암호 방식, 이러한 공개키 암호화 방식이 이산대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움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는 있는데, 자, 다음과 같이 이제 7의 4승 모듈라 12라고 했을 때, 뭐 적어도 이게 뭔지는 알겠죠? 7을 4제곱해서 12로 나머지라고 읽을 수 있으면 일단은 됩니다. 일단은 되고, RSA를 이해할 준비가 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전은 다음 시간에 대면 수업에서 뵈면 될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